네, 리포트에서 보신 정치권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훈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설주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어떤 전망이 나오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 인용을 할 때는 사실 증거도 충분해야 되고, 그다음에 헌법 파괴적인 적대적인 어떤 태도를 논할 때는 증거도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면 결과가 기각이 아닐까라고 이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기각을 예상하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내일 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87일 만에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있는 건데 이 결과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글쎄요, 결과는 헌법재판관들께서 내일 이제 판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예. 일단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소추할 때 이유가 한 5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조금 방금 전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어떤 결과 내용적으로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5가지 모두가 인용이 되어야만 전체적으로 탄핵이 인용되는 건 아니고 예. 지금 5가지 중에서 특히 제가 볼 때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공모 그 방조 또 그걸 뛰어넘어서 동조까지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부분이 일단 판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헌법재판관 3분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 그 선택적으로 2분만 임명했고 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임명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이렇게 그 임명을 선택적으로 안 하거나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적 부분이 있다라는 걸 받았기 때문에 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좀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란 상설 특검에 대해서 지금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회피했단 말이죠. 만약에 당시에 이 내란 상설 특검에 대한 임명이 있었다면 아마도 이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이 상황들을 종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회피되었던 이 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께서 좀 판단해 주실 거라고 보고 이 중에서 위헌성, 위법성 또는 중대성이 단 한 가지만 있어도 그 전체적으로 이 탄핵 소추안이 인용될 가능성 아직 전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제로다. 200% 인용되지 않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8대 0의 어떤 결과가 청구서가 그렇게 쌓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8대 0에 대해서 뭔가 국민들의 사과나 어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9대 0이 된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헌재가 딱 한 번 변론기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그만큼 사실관계를 다툴 만한 어떤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1시간 반 만에 끝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헌재가 자인하고 있다고 보고 앞서 우리가 인터뷰를 통해서 봤듯이 김기표 민주당 의원마저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정도면 사실상 이거는 남발했다고 보는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헌재가 약간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우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소위 말해서 제가 볼 때 묵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원래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그 일정이 이번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잡혀 있을 거라고 봤는데 네. 월요일로 당겨진 이유는 뭐냐면 민주당이 거듭된 탄핵, 30번째 탄핵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또 우리들이 헷갈리는 거죠. 150일이나 200석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민주당에 대해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온다. 그런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 거 아닌가. 그래서 대변인의 추론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저의 추론인데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이 기회를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유 중 하나는 이 비상계엄이 위법한 줄 알면서도 국무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을 도왔다는 건데요. 이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평생 국민을 섬긴 사람으로서 제게 남은 꿈은 단 한 가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네, 월요일에 선고가 나오면 당시 국무회의에 대한 헌재 판단,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했는지 아니면 나름의 정당성을 갖췄는지 조금은 헌재 판단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이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십니까? 헌법재판소가요.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통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일종의 미리 보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논점을 지금 잘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세간의 그런 시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에 나오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는 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최대한 헌재가 자제할 걸로 보입니다. 예. 모든 판단에 있어서는 사실관계의 인정이 먼저고 그 다음에 법리적 판단이 뒤따르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헌재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 중에 이른바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 묵인 방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총리는 당시에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이런 사실관계를 통해서 소추 사유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먼저 판시를 하고 예. 그렇다면은 법률적인 관점에서 나아가서 이것이 어떤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나 묵인이나 방조인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서 판단할 필요조차 없다. 이렇게 정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은 우리가 한 총리 탄핵 심판 결정문을 통해서 미리 알 수 없게 될 수가 있죠. 헌재가 아마 그렇게 기술적인 설시를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해 봅니다. 네. 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한덕수 총리가 이제까지 국무회의를 알 것도 없다라고 해서 당시에 국무회의가 열렸냐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국회에서의 발언을 보면 국무회의가 본인 판단에서는 국무회의 회의를 알 것이 없었다라는 얘기고 이 부분에 대한 저는 판단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상계엄에 있어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설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예. 그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아마 저는 설명이 될 거라고 보이지만은 예. 절차와 관련해서 당시 비상계엄에 필요한 국무회의가 있었냐 없었냐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얘기를 한 것처럼 이런 국무회의가 없었다라고 볼 것이라면 그것이 이 비상계엄에서 절차적 위법하다라는 부분까지는 저는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 절차의 위법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이 중대한 위법이냐 아마 이 부분은 내일은 아마 안 나올 것이고요. 이 네. 부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저는 만약에 윤 대통령과 관련한 내용을 굳이 찾자면 아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국무회의 심의상,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거쳤냐 안 거쳤냐 이 부분만 판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일 선고 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한덕수 총리는 대미 관계부터 현안까지 만만치 않은 과제들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가장 시급한 현안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2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관세 문제도 될 수 있고 예. 민감 국가 지정 관련해서 좀 오해는 풀리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어떤 현실에 대한 어떤 핵 문제 관련해서도 당연히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주미 대사하고요. 통상교섭 본부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가뜩이나 트럼프라는 사람이 가지는 어떤 캐릭터를 보면 탑다운 방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리더를 만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얘기하고 신뢰를 쌓아야만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만큼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문제는 단순히 권한대행의 복귀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간의 어떤 한미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돌파구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스럽게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진영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당연히 기각이나 각하가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김기표 의원도 그렇고 법조계에서도 기각을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여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한 맹공을 펼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기각이냐 인용이냐에 따라서 여론은 좀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역시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인용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기각이냐 또는 각하냐의 문제만 남았는데 어느 쪽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그동안에 발의한 29번의 탄핵소추안 그리고 헌재로 넘어간 13건 중에 9번째 사건마저 기각 또는 각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적 스코어로 9대0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4건의 탄핵 심판이 선고된 날 4건이 모두 8대0이었어요. 그러면은 그날 하루에만 32대0이 선고가 됐는데도 민주당에서 누구도 반성하지도 않고 책임을 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하나하나 다 눈여겨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월요일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기각이나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오게 되면 국민적으로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밀어붙인 줄탄핵, 여기에 대한 반감, 피로감, 비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저는 뭐 내일 헌법재판관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보고 여전히 인용의 가능성을 점쳐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뭐 민주당이 줄탄핵을 했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헌법재판관들께서도 8대0 전원 일치로 의견을 주실 때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지금 동종의 이런 같은 상황들이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었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 탄핵안을 계속해서 좀 발의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이 탄핵 소추권의 남용에 이르렀다고 보기 되게 어렵다 이런 판단들까지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또다시 민주당이나 야당에 대해서 정치적 정무적 공격들을 하는 정치 공세로 활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를 하시더라도 이것은 본인에 대한 어떤 면죄부가 아닙니다. 아마도 내일 기각이 되더라도 저는 일정한 위법성이나 위헌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특히나 헌법재판관 3분을 당시에 임명하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최상목 권한대행이 2분을 임명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헌법 탄핵 심리가 진행되고 있었던 이런 과정들 그리고 여전히 마은혁 재판관 후보가 임명되지 않은 이런 위헌적 상황들에 지속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해소 책임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여전히 지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헌법적 의무를 다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민주당에서는 이제 한 총리에게도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위헌적 상황 자체를 해소를 해라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 보이지만은 뭐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도 곧 이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아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어떤 이 재판의 변수를 만들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시더라도 뭐 바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뭐 저는 이루어지더라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어떤 뭐 이러한 정무적인 변수가 없을 때 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되면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이 실익이 없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최상목 대행을 향한 탄핵안 발의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최상목 부총리는 헌법 수호에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범죄 행위를 석 달 가까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준수할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줬지만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누구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자는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12.3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이는 최상목 권한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습니다. 정가 사범이자 12개 범죄 혐의자 이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기각이 되면 민주당에서는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 보고 또 표결을 진행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일단 뭐 내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안은 발의가 된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께서 언제 이 본회의를 열고 거기에 이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까지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보고를 언제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봐야 되는데 사실 민주당이 탄핵안에 대한 실익이 있다 없다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그럴 타이밍이 맞는가 하는 생각도 있지만 네. 민주당 안에서 원내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을 발의하게 된 과정은 원칙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석 달 동안 권한대행을 하면서 지금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하셨고 또 지금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적으로 임명과 미임명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신은 생각이 있다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적 결정도 받았고 이 부분을 스스로 치유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 또 앞으로 있을 이 내일 결과에 따라서는 뭐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께서 다시 직에 복귀하시더라도 이 헌법에 대해서 결정 나온 것은 여전히 유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이 돼도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은 원칙에 대한 문제다.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는 게 야당의 주장인 것 같은데 뭐 여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궁금해요. 일단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실제로 표결을 하든 표결하지 않든 발의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중도 민심에 강해서 민주당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봅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아마 자영업자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 골목상권, 실물 경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국민들께서 아마 하루라도 빨리 추경이라도 해서 돈이 좀 많이 풀리고 시중에 돈이 돌기를 바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야가 지난주에 한 목소리로 정부가 추경안을 빨리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소추에서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거예요. 추경안은 누가 제출합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안을 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 당사자를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무슨 민생을 살리고 경제 회복을 이야기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이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발의 자체로 이미 국민들께서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고 판단하고 계실 겁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는 정말 슈퍼위크가 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이틀 뒤에는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과가 나옵니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이게 상당히 중형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저는 중형이 아니라 맞는 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뒤에 깔끔하게 집행유예가 떨어지는 실형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이재명 대표께서는 자꾸 기억과 감정의 문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명백하게 거짓말의 문제입니다. 사실상 대장동 관련해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실무 책임자가 누구였습니까? 김문기 전 차장이었는데 이분에 대해서 본인은 왜 모른다고 해야 될 만한 사정이 생긴 겁니다. 그 대장동 관련해서 의혹이 본인과의 어떤 본인의 중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언론이 보도를 했고 국민들은 의혹이 시선을 본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김문기 첫 차장이 뭔가 안타까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모른다고 한 거죠.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2의 백현동이라 불리는 제2의 대장동이라 불리는 백현동 사업입니다. 이 문제도 사실상 본인의 성남시장 때 선거 본부장을 했던 김인섭 씨가 로비스트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네. 어떤 건설업자가 시행사가 60억, 70억 가까운 돈을 줍니까? 뭔가 민원을 해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4단계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임대 아파트가 100%였는데 10% 줄었습니다. 사업성이 높아졌죠. 그런데 이런 의혹이 짙어지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국토부가 이걸 하지 않으면 뭐 협박하겠다, 직무유기로 뭔가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결국 이거는 감정과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하게 거짓말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데요. 뭐 2심이긴 하지만 또다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으면 민주당이 출렁이게 될 거다. 비명계 비토 목소리가 커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와요. 뭐 아무래도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들 이런 것들을 쭉 추이를 보거나 아니면 뭐 호남 아마 이러한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그 민주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권에서 오히려 유권자들의 동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당내 비명계 그다음에 또 당내에서 이러한 또 대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렸을 때 어떤 대권 후보로서의 피선거권 상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아마 그 당 지지자들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것이고요. 뭐 반대로 예를 들어서 뭐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아마 날개를 다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무죄나 벌금 100만 원 미만형을 받는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뭐 어제도 당장 유발 하라리 작가를 이재명 대표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대권 가드에 좀 탄력이 붙을 걸까요?
그럼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설령 유죄가 나와도 지금의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다면 아마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와 정상적인 경선 과정을 통해서 뭔가 상황의 큰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난 3년 동안 당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상당히 견고한 리더십을 형성해 있고 그 리더십에는 지금의 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미지도 상당 부분 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유죄가 아닌 무죄 또는 일부 유죄를 받음으로써 뭐 벌금 100만 원 미치면은 아무런 정치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까지 이른다면 아마도 뭐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적하는 그런 여론은 형성되기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쟁점도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4월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인 3월 28일에 선고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요. 예. 다만 헌법재판관 8명의 평의 과정은 철저한 보안에 붙여져 있고 누구도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선고 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4월로 늦어질 가능성도 물론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어떤 지점을 고민하고 있는가? 이 탄핵 심판에 관해서 상당한 국론 분열이 있고 우리 사회의 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에 결정문의 완결성을 높여서 최대한 우리 사회의 수용성이 높아지게 해야 한다라는 지점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문의 완결성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사회가 그것을 어느 정도는 용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후까지 탄핵 심판이 장기화된다면 그건 좀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그 이전까지는 헌법재판소가 완결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 사회가 좀 널리 용인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내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가 기일이 지정이 된 만큼 빠르게 이번 주 후반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도 지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또 반드시 이번 주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게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특히 갈등이 너무 깊어지고 있고 이 갈등이 이제는 물리적인 형태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갈등이라든지 또 국론 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국정의 운영 동력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이 안 되는 기각의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과 같은 일에 대해서 면죄부를 발부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제2, 제3의 또 다른 비상계엄과 같은 상황들이 발동될지도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을 국민들께서 너무 크게 가지실 거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말씀들이 많은 만큼 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의미 있는 그 대한민국을 구국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내려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늦어지자 헌재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회피하지 말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당장 25일에라도 파면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답을 정해놓고 시일까지 25일까지 하라고 하면 헌재가 민주당이 헌재 위에 군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좀 심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조급증을 좀 어떻게 보면 조급하다는 것들을 국민들 앞에 다 보였던 게 뭐냐면 지난주에 있었던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대행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볼 때 직무유기다. 그래서 좌표 찍어서 체포하라.
국민이든 누구는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몸조심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이어진 게 보면 탄핵입니다. 저는 이게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 보면 체포해라. 이게 바로 내란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그리고 여소야대 국면에 있어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고 있는 국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민생이거든요. 그런데 국회를 박차고 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천막 당사까지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소는 누가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저희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고 싶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만나고 싶은데 결국은 광화문으로 다 직결해서 헌재를 저렇게 압박하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한다면 결국은 상권 분립이 제대로 돼 있는지 묻고 싶고 무엇보다도 입법 권한이 있다고 해서 결국은 사법부 나아가서 행정부 권한까지 다 갖고자 한다면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 뭔가 균형 있는 어떤 책임성 있는 정치 세력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네, 뭐 민주당에선 계속 선거가 늦어지면 국민 화살이 헌재로 돌아갈 거다.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어요. 비상사태라는 부분들보다는 국민들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빠르게 우리가 그동안 한 100여일 동안 일상들이 정지되다시피 했던 특히 국민 민생 경제가 정지되다시피 했던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지금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그 빠르게 결정을 해줘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 하겠다 이런 의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극우 세력들이 헌법재판소를 가루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똑같은 취지에서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박찬대 대표의 발언 중에 또 눈에 띄는 게 천막당사입니다. 내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치겠다고 했는데 이건 투쟁을 대표적인 이미지로 내세우면서 새결집을 하려는 의도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저는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천막당사가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 시절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천막당사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는 한나라당 자체의 문제였어요. 차떼기를 했다라는 어떤 정말 중대한 정치 범죄를 그렇죠.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오를 씻기 위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에서 한 것인데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천막당사라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이제까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뭐라고 비판했었습니까? 헌법재판소를 제발 압박하지 말아라. 왜 헌법재판소 근처에 가서 집회에 참여하거나 집회 가서 시위를 하고 있느냐. 이런데 지금 오히려 민주당, 거대 야당이 170석이 넘는 그리고 전체 야당을 하게 된다면 거의 189석에 해당하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의 제일 대표 야당이 길거리로 나와서 천막당사를 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것이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천막당사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 예행 연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저는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올 거라고 분명히 보고요. 5월이나 6월 초에 분명히 확정 판결이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확정 판결이 나면 피선거법 박탈 10년뿐만이 아니라 그 소위 말해서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 434억 원을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당사를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일종의 예행 연습이 아닐까 하는 이런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헌재를 압박하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이런 과정에 봤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좀 우스갯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변호사님. 앞서 두 분께서 아주 적절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천막당사의 기본은 간판을 떼는 겁니다. 2004년에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총재가 천막당사를 설치할 때 한나라당 현판을 뗐습니다. 간판을 떼고 천막당사로 갔거든요. 그것은 통절한 자기 반성이자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천막당사에 그런 게 있습니까? 천막당사를 설치하려면 더불어민주당 간판부터 떼야죠. 그렇지 않은 천막당사는 그야말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대한 불법 점유 그리고 나아가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겁박에 불과한 겁니다. 민주당의 반론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너무 과도한 평가들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천막당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그것도 공당의 역할로서
지금 국회의원들께서 헌법재판소에서 빠른 이 판단을 내려주기를 염원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천막 당사를 얘기를 한 것이지 네. 뭐 저희가 거리에 나가가지고 투쟁의 강도를 높이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어제도 뭐 많은 국민들께서 이 광화문으로 모이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더 이상 헌법재판소가 이 선고 판결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이제는 빠르게 판단해도 충분히 그 결과를 수용할 만큼의 상태가 무르익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조금 더 확실히 보여주는 우리 민주당, 특히 야5당의 역할에 대해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이런 취지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 다소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면 우리나라의 운명이 우려된다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에 저들이 탄핵 의결이 기각돼서 되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법률적으로 대통령은 법적 요건이 있든지 말든지 절차를 지키든지 말든지 국회를 함부로 침탈을 해서라도 아무 때나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개헌 막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탄핵이 기각되면 무법천지가 된다, 나라가 망할 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어떤 배경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3 비상계엄을 발동하면서 했던 얘기가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사실상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목되어 있는 것이 민주당과 야당들인데 여기 이것을 그 일거에 척결한다고 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국회를 해산하고 더 이상 이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 독재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 면죄부를 준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거리낌 없이 제2, 제3의 비상계엄이 전 국민 또는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자유롭게 계엄군을 통해서 국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계엄군이 다시 한번 군합발로 짓밟고 들어가는 모습을 목도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그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께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이 헌법 재판에 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탄핵이 기각되면 무법천지가 된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는 8대 0으로 인용될 거라고 그렇게 자신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입에 탄핵 기각이라는 말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것들을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2의 계엄, 제3의 계엄은 가능성의 영역이고요. 시도 때도 없이 탄핵을 남발해서 29번, 30번 한 게 사실상 국헌문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공포고 잠을 못 이루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더 무섭다는 사람이 제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삐뚤어진 어떤 시각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호도하시면 안 되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그리고 광장에서 외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대통령 한 개인을 지키고자 하는 걸 넘어서 대통령,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 법치를 세우는 거 나아가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분명한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음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